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거창한 타이틀을 이제 주제어로 잡아서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다 각자의 궁극의 질문이 다르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내가 뭐 누구와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아니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죽고 나서 무엇이 될까? 그 다음에 나는 어디서 왔을까? 등등의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런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과학 중에서 가장 엄밀한 과학이라고 생각되는 물리학이 던지고 있는 질문, 또 그들이 물리학자들이 답하고자 하는 바,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로 답하는 것으로 오늘 매조지를 지을까 합니다. 제가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또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주로 20세기 그리고 21세기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많은 논란이 되는 연구 주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연구 주제를 가지고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주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내가 존재하려고 하면 내가 사는 무대가 필요할 것이고 또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시간을 배제한 채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궁극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체험하고 실존하는 그러한 시간과 함께 살아가는가, 이 질문에 한번 빠져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대답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공간에 대해서 한번 국한해서 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누엘 칸트는 시간과 공간을 배제한 채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시간과 공간의 무대를 제외하면 상상하기 어렵죠. 자,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의 완결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진실인가, 아니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실제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해 보도록 해봅시다. 이제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물체들을 하나씩 지어 나가 보도록 해봅시다. 오늘 이제 여기 고산 도서관에 와 있으니까요. 이제 여기 강연을 하고는 저를 포함해서 안타깝게도 옆에 있는 사람들 모두 이제 한번 하나씩 지어 나가면서 고산 도서관을 없애보고요. 또 대구시를 없애보고 우리 지구를 없애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를 없애보고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이 초은하단을 없애보고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뭐가 남을까요? 텅 비어 있는 것이 남는다. 텅 비어 있는 것은 뭐가 존재하나요? 다 없앴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없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존재하느냐 이 말이에요. 있다는 것이 존재하는 건데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걸 다 없애봤잖아요. 그러면 그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공간이 존재할까? 이 질문이 재밌는 질문이잖아요. 그 공간, 아무것도 없는 게 존재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게 자기 모습 아닌가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그럼 우리가 다 없앴다고 하는 것이 정말 다 없앴을까? 이 질문에 답해야지 공간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다 없앴다고 했을 때 그것이 그 공간이 실제로
텅 비어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 간단하게 답을 못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텅 비어 있다는 공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 아니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완전히 비어 있는 공간인 그 진공은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제5원소로 차여 있는 천상의 요소까지 다 포함해서 그 플래넘이 존재한다. 재밌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벌써 25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던졌던 거예요. 답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 질문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물리학자가 던지는 질문, 그것도 21세기에 살고 있는 현대 물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으로 한번 바꾸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스 사람들은 일단 세상의 가운데 우리가 있고, 그리고 달을 포함한 그 아래, 여기 달인데요. 달의 세계 그 아래에는 변화무쌍한 거예요. 변화가 있고, 달도 이제 이게 차고 위상이 있잖아요. 차고 기울고 하니까. 달을 포함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계는 변화하는 곳, 불완전한 곳. 그리고 천상에는 완벽한 조화가 있는 곳. 그러면 저 하늘에는 어떨까? 천상의 요소로 가득 차 있는 그 플래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 있는 것,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는 가치가 없으니 거기에는 천상의 요소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플래넘. 그러니까 제4원소, 물, 불, 흙, 공기 플러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천상의 요소까지 포함한 제5원소를 포함한 그러한 우주관에 이제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서 운동 같은 것들을 생각할 때 이 4원소들이 원래 자신의 성질에 맞는 그러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운동이다. 그러니 흙이 물보다 가벼우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물은 공기보다 가벼우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고, 공기는 물과 흙보다 무겁죠. 죄송합니다. 흙이 무겁고 물이 무거우니 내려오는 거고, 흙이 제일 무거우니 제일 아래쪽에 있고, 그리고 공기는 흙과 물보다 가벼우니 위에 뜨고, 그리고 불은 가장 가벼우니 하늘로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 이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은 우주는 물질의 플래넘이고 별들이 달려있는 가장 바깥쪽 여기 천구에 별들이 달려있고 이것이 우주의 경계다. 그리고 우주의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렇게 공간조차도 거기에는 없는 그러한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대를 왕창 뛰어넘어서 적어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이 우주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태양계죠. 태양이 있고, 그리고 수성이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왕성은 이제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죠? 우리 어릴 때 명왕성까지 배웠는데 명왕성은 이제 더 이상 행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이라고 하는 스스로 이제 빛을 발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태양은 이제 빛을 발광하니까 별인데 우리는 지구는 이렇게 그런 빛을 발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성들이 있는데, 그럼 명왕성이 있고 목토 천 해 명, 명왕성이 아직 있는데 왜 얘네들이 날아갔을까요? 명왕성은 그대로 아직까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쟤는 명왕성의 주위를 박탈해야 돼. 투표했어요. 천문학자에 투표하니까 저거 말고 딴 것도 중요한 거 많아. 그냥 없앱시다. 라고 해서 이거를 이야기하니까 제가 사실은 어릴 때
아버님께서 공부를 좀 하셨다 그러는데 막 철자 이게 맞춤법이 막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뭐 공부를 했다 그러고 뭐 공부도 뭐 많이 했다 그러는 사람이 왜 자꾸 맞춤법을 틀릴까라고 했는데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런 거예요.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막 틀립니다. 왜? 우리는 음리다로 배웠잖아요. 이제 습니다 써야 되고 돌 이럴 때 리을만 써버리면 이거는 돌삐지. 이게 돌을 리을 씌워서 써야 되는데 또 돌을 또 리을로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또 무은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거 모른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거 아니죠. 우리도 살아가는데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자꾸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처럼 좀 뻔뻔한 사람은 야 그거 모르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그거 모른다고 뭐 문제냐 하고 지나가는데 이게 좀 이제 좀 소심한 사람은 야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이게 딸리잖아요. 애들한테. 예? 천에 명성 있는데 명성 아빠 아니야 이러면 그래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전되고 또 시대가 많이 바뀌니까 우리가 적응하기 참 힘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80에 돼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후수든 사람이 좀 있어요. 특별히 뭐 모당의 대표로 갔다가 뭐 선거할 때 나와가지고 막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학을 언제 다녔어요? 60년 전에 다녔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90까지 또 그러고 있으면 아니면 지금 90이 돼 있는 사람들 우리 어머니 뭐 이렇게 장례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은 외정시대 때 일제 식민지화 때 배웠던 거예요. 학교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러는데 제가 이제 그 집에 있을 때 어머님 살아계실 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막내라서 뭐 이야기하면 제가 말도 못 꺼내게 해요. 자기가 다 결정해야 돼.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좀 짜증도 나고 해서 엄마 막내 아들 이제 한갑 다 돼가거든. 그럼 엄마 막내 아들 대학 교수라. 나도 말 좀 하자. 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움찔했어요. 하루 딱 그러고 그다음 또 똑같습니다. 다 결정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이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좀 연결시켜 보면서 이제 좀 잡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우리는 이 태양계가 우리의 중심에 있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게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태양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뭐 출근하러 가야 되고 저녁 해 빠지면 집에 와서 밥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태양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수, 이 은하, 변방에 그냥 아주 변방에 있는 아주 평범한 별입니다. 그럼 이 은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수에 태양과 같은 별이 몇 개가 있을까? 뭐 대충 이렇게 한번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적게는 한 1000억 개, 많게는 한 1조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하나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가 얼마나 크냐? 이 이제 아까 이 그림요. 이 그림 위에서 받는 것이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볼록 나와 있는 뭐 우주선 뭐죠? 이게 뭐 우주선 외계인들이 타고 오는 그 우주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반지름은 대충 5만 광년, 직경이 10만 광년, 그리고 두께가 한 1000광년, 그리고 질량은 태양의 한 6 곱하기 10의 11승배, 그러니까 아까 한 1조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은하가 얼마나 크냐 상상이 못해. 지금 여기 뭐 10만 광년 그러니까 뭐 얼마나 큰지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빛이 10만 년 동안 간다는 겁니다. 빛은 일주일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잖아요. 우리가 빨리 간다고 하는 것이 기껏 간다고 하는 것이 비행기 타면 시속 1000km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 거리라고 해서 우리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에 제일 가까이 있는 은하는 안드로메다입니다. 이것도 그래 또
저도 어릴 때 배울 때 안드로메다는 성운인 줄 알았어. 별들이 그냥 구름이라고 생각했고 은하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는 안드로메다도 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진은 여기에 박혀 있는 점들이 한 개의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에 일쪽에 태양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은하들이 또 멀리서 줌아웃해서 보는 거예요. 점점 멀리서 보면. 그러면 여기 이제 점들 하나가 은하들이고 또 더 멀리서 보면 여기 마치 신경회로처럼 보이는 이것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초은하단이라고 합니다. 은하가 수천억 개 또는 일쪽에 모여 있는 것. 그러한 초은하단을 또 멀리서 바라보면 우주는 균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얼기설기하는 것이 다 어디 다 비슷비슷하게 보여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던지는 질문 딱 이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인간은 존중하고 참 이렇게 소중하고 또 신이 인간을 자기의 모습대로 만들었다 그러고 이 우주관이 맞냐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헤비타블 존 또는 아니면 골디락스 존, 생명체가 살아갈 만한 그러한 행성들, 항성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태양에는 생명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무 뜨겁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곳들을 쭉 찾아보면 태양에만 있더라도 지구 정도 있고 화성 정도 되니까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과 같은 별들이 조개쯤 있고 또 그런 조개가 모여 있는 것이 한 개의 은하단이고 그런 또 조개가 있는 것들이 우주라고 하면 거기에 지구와 같은 행성은 셀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인간만이 유일한 고등 생명체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전체 망원경을 가지고 측정하면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우주가 있고, 지구가 있고, 태양계가 있고, 그 태양계들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별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별들. 그것이 모여가지고, 이런 것이 한 1000억 개 모여가지고, 조개 모여서 은하를 만들고, 은하들이 또 그룹 지어 있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은하단들이 있고, 그런 은하단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확실히 아는 것은 우주를 다 볼 수 없습니다. 다 볼 수 없고 관측 가능한 우주는 얼마나 큰지 계산해 낼 수가 있어요. 자, 지난번에 우주의 끝이 있을까? 우주의 크기가 유한할까? 이 질문도 아주 간단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왔습니다. 지구가 있고 태양계가 있고 은하가 있고 그런 은하들이 쭉 모여가 있는데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적어도 최소한도 한 2조 개의 은하가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광대한 우주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주의 끝이 있을까? 우주는 무한한가? 우주는 영원히 존재하는가? 우주는 변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우주 전체를 볼 수 있을까? 재미난 질문들이잖아요. 이거 모른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 아십니까? 특별히 이제 외국에 놀러 가보면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가보면 처음에는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러다 한 이틀쯤이면 여기도 성당이 있고 저기도 성당이 있고 어디 가도 그림 똑같은 거 그 다음에 똑같다 그러십니다.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역사, 거기에 있는 철학, 거기에 있는 미술사적 의미, 건축의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인류학적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면 너무너무 재미있잖아요.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재미있어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주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가 무슨 삶의 방해가 하나도 안 돼. 이거 모른다고 해서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이것이 당장 요 하나하나의 지식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지평을 넓힙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넓어져요. 그러고 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에 대해서 훨씬 더 한 발 물러나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생깁니다. 제일 경계해야 되는 자는 다 안다는 사람 경계해야 됩니다. 아니면 너무나 유식한 척해서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게끔 하는 사람들요. 말은 많이 했고 막 유식한 말을 많이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 이거 좀 단언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두 가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그 사람이 전문가라면 거짓말할 가능성이 높다. 왜? 다 까발리면 원리는 간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디테일은 자기가 아는 거고 자세한 건 자기가 알지만 컨트롤에서는 이해돼야 되잖아. 근데 컨트롤을 이해 안 시킨다는 말은 어디인가 숨겨놓은 것이 있는 거야. 그러면 돌아가려고 하는 게 복잡하잖아요, 말이. 그냥 자꾸 말이 복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 경계해야 돼요. 아니면 지가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답을 예, 아니요 해주면 되는데 뭐 그럴싸한 말로 특별히 이런 거예요.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끝내는 사람. 그렇죠? 더 어려운 질문 탁 던져가지고 내가 더 많이 알지 라고 가버리면 자기가 지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는 사람이 오롯을 가르쳐주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봅시다.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현대 물리학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 허벌이라는 사람입니다. 허벌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우주가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어떠한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 우주는 영원히 존재하고 정적이고 그리고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 종말까지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예가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기술하는 장방정식이라고 하는 이게 방정식을 하나 썼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세계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업적이 일반 상대성 이론 아닙니까? 딱 해놓고 보니까 뒷골이 딱 당기는 거예요. 뭐냐 하면 만류인력으로 이게 다 작용되는데 만류인력은 끌어당기는 힘이야. 끌어당기는 힘이니까 이게 우주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서 끌어당기니까 모여야 될 것 같아. 근데 우주는 정적이단 말이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우주를 정적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하나 집어넣자. 뭔지는 모르지만 넣어라. 그럼 문제 해결됐지. 라고 아인슈타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우주상수라고 하는 걸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참 보기 좋더라. 아인슈타인이 참 보기 좋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허벌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허벌의 오리지널 연구 결과는 아닙니다만은 결과는 똑같은 결과예요. 이제 조금 그 당시에 측정 결과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 데이터들을 다 집어넣는 거고 의미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허벌이라는 사람이 천체 관측을 하면서 이 그래프 한 개를 딱 그렸어요. 이것이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여기에 의미는 뭔가 하면 아래쪽에 있는 X축 방향으로는 우리 지구로부터 그 은하까지의 거리예요. Y축은 그 은하들이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속력입니다. 세상 어디를 보더라도 모든 은하든 요 직선에 딱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였습니다. 이거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결론은 무엇인가? 우주는 팽창한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어요. 우주는 팽창한다. 이거를 딱 보고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가 미친놈이지. 내 일생일대의 실수가 이 우주상수를 집어넣는 거다. 라고 했어요. 왜? 자기는 정적인 우주를 만들려고 했는데 정적인 우주가 아닌 것이 바로 증명돼 버렸거든요. 자,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하고요. 얘는 팽창하는 우주를 표현합니다. 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멀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야구장에 가면 그 삼성 요사이 라이온스가 원래는 좀 잘한다 그러던데
공을 딱 던지면 투수가 뭐 시속 150km 이렇게 막 치고 막 이렇게 강속구 투수 나왔다 그러고 하잖아요. 아니면 옛날에 그 장하 부츠 길게 신는 사람이 쭉 미쳐해가지고 스피드 걸고 가지고 그 과속 측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과속 측정기, 이제 이게 들고 있는 과속 측정기나 아니면 이제 투수들이 공을 던졌을 때 속도가 얼마냐 이런 측정하는 것이 이제 소위 그 속도계, 이 속도계의 원리입니다. 걔의 원리는 간단해요. 뭐냐면 그 앰뷸런스가 가까이 오면 소리가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가 음이 올라가요. 좀 절대음감 있는 사람 바로 알아채는데 음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라라고 파시 이렇게 오는데 파가 파샵 이렇게 올라갑니다. 음이 올라갔다가 멀어지게 되면 소리도 작아질 뿐 아니라 음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앰뷸런스가 달려오는 속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소리가 빠른 쪽으로, 다시 말해서 파장이 짧은 높은 음 쪽으로 가느냐 낮은 음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가까이 오느냐 멀어지고 있느냐, 그 올라가는 음이 삑사리 내는 정도가 많으면 빨리 움직이는 거, 적으면 천천히 움직이는 거 똑같습니다. 빛도 은하들이 빛을 내니까 지구 쪽으로 달려오면 파장이 짧은, 그러니까 높은 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파란색 계통입니다. 파란색 계통으로 가는 것이고요. 멀어지게 되면 붉은색 계통으로 가는 겁니다. 원래 자기가 그 별이 내고 있는 색깔보다 더 파란 쪽으로 오면 가까이 오는구나. 붉은색 쪽으로 가면 멀어지는구나. 많이 붉은색 쪽으로 가면 많이 빨리 멀어지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이건 뭐 도플러가 했던 거니까 이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멀어지는 속도는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리예요. 누군가가 열심히 줄자 들고 뛰어가야 되는데 달까지도 못 가는데 뭔 놈의 저 멀리까지 갑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어릴 때 여기 캠핑 가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게 시골에 가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밤에, 깜깜한 밤에 무서운 게. 예? 벌레. 벌레 한번 물리면 뭐.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뱀. 또. 사람. 사람입니다. 뱀은 무서워요. 우리가, 인간은 뱀을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이 파충류의 뇌가 있잖아. 아마 동물 생활할 때 뱀들한테 많이 물려주거든, 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진화 과정에서 우리는 뱀을 무섭게 생각해서, 그래서 성경에도 이게 선악과를 먹을 때 뱀이 와서 이게 하와한테 이렇게 꼬드기 있는 겁니다. 별은 우리가 이제 선천적으로 기피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서워하는 거 이야기하려고 했는 것이 아니고, 반가운 게 뭐냐 하면 멀리서 보이는 불빛을 보면 반갑습니다. 요사이는 워낙 시골도 이제 가로등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는 진짜 걸어가다 보면 불빛 나오면 반갑습니다. 그런데 참 희미하게 보면 아직 멀리 있구나. 밝게 보면 가깝게 있네라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불빛이 밝으면 가까이 있는 거고요. 어두우면 멀리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별이 밝으면 가까이 있는 거고 어두우면 멀리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 반론 있는 사람. 이게 주위에 밝은 게 있으면.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어두운 데서 별들을 찾고 있거든요. 뭐 그것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은하거든요. 예, 또 다른. 네? 등급에 따라서. 예. 네. 네. 좋은 포인트. 어떤 데는 대빵 많은 불을 켜놓고 있어서 저 멀리 있는데 뭐 그 정도로 밝고, 어떤 데는 요만한, 옛날에 뭐 우리 어릴 때 화장실에 켜놓은 요만한 전구 하나 켜놓고 있는데 가까이 있는데 어둡게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별의 밝기, 아니 원래 은하의 밝기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좋아. 그러면 각자한테 이게 촛불, 여기 양초를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양초를 주면 양초 넣으면 굵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펴놓으면 뭐 불의 밝기가 별로 차이가 없을 거잖아요. 그럼 양초를 딱 들고 있는 거 보면 딱 양초의 밝기를 보면 멀리 있구나 가까이 있구나 알 수 있겠죠. 이게 하나의 은하들이 멀리 떨어지는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양초 하나씩 줘야 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황성 씨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슈퍼노바, 초신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신성은 별들이 마지막에 한번 뻥 죽을 때 야 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타입 1A라고 하는, 타입 1A라고 하는 그러한 초신성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죽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에서 죽을 때는. 그래서 이 별은 시간대별로는 어떻게 별이 밝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전체 실제 밝기가 얼마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신성은 양초 한 개씩 들고 있는 놈이에요. 표준 촛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타입 1A가 관측을 되면 그 타입 1A 슈퍼노바, 그러니까 초신성이 있는 그 은하는 우리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왜? 밝기가 일정한 놈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력을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은하들의 밝기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가까이 있는 것들은 이것도 있어요. 손가락 하나 딱 내밀어 가지고요. 딱 이렇게 해서 오른쪽 눈 감고 왼쪽 눈 감아 보십시오. 그러면 손가락이 뒤에 배경에서부터 왔다 갔다 합니다. 뭐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사격할 때 주시로 사격하라 그러죠. 그죠? 그 사격할 때 배웠죠. 그죠? 거기 주시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평소 때 바라보는 그림하고요. 그리고 한쪽 눈을 봤을 때 크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부시는 눈을 감으면 그림이 왕창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 눈에 많이 의지하고 다른 쪽 눈은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데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시차예요. 눈과 눈의 이게 폭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손가락을 딱 내밀면 오른쪽 왼쪽으로 눈 감았을 때 손가락의 위치가 바뀝니다. 가까이 있으면 왕창 바뀌어요. 멀리 있으면 조금밖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시차예요. 오늘이 6월 24일 그저께 하지였잖아요. 동지에 가면 우리 반대쪽에 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눈, 왼쪽 눈이야. 그러니까 이 별이 있다면 시차가 생기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게 배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거를 측정하면 됩니다. 가까이 있는 별들은. 얼마나 잘 측정하는가 하면 무지 잘 측정해요, 우리가. 무지 잘 측정하는데 1파섹, 그러니까 이게 3.2 광년이라는 거거든요. 와, 이게 이 반지름이 1AU, 그렇게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1AU라면 그 1AU의 100, 1000만, 10만, 20만 배가 1파라섹인데 1파라섹이 멀리 떨어지는 별이 시차를 1초 1초가 얼마나 가면 생각해 보십시오. 각도기 아시잖아요. 90도가 뭔지 알죠. 근데 각도기 한계가 1도잖아요. 진짜 상상되지 않나요? 그죠? 1도의 60분의 1이 1분. 1분의 60분의 1이 1초잖아요. 이게 1도의 3600분의 1이 1초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진짜 작다는 거 알겠죠? 각도가. 근데 그 정도 되는 거를 우리는 1파라섹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우리가 측정 가능한 거는요, 이제 정밀하게 측정하면 그 1초, 1도의 3600분의 1에 또 10만 분의 1까지 측정합니다. 아이고, 진짜 측정 잘하죠.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좀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하지. 우리 진짜 잘 측정한다. 소수점 저 밑에까지 측정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본들 우리 여기서부터 1000광년밖에 안 떨어져 있어. 10,000광년. 근데 은하의 저쪽까지가 우리 은하에서 보려고 하면 우리 은하도 10만 광년이라 그러니까 이건 뭐 택도 없죠.
100억 광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까 이제 슈퍼노바 이런 걸 가지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냐 하면 결국은 결론은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는 지구보다 빨리 도망간다. 딱 선형적으로.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가 딱 봤을 때 다 멀어지고 있으면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주는 팽창. 그렇잖아요. 멀어지고 있다는 말은 서로 거리가 멀어지더니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부터 우주는 대폭발에 의해서 뻥 터져서 생겼다. 이게 빅뱅 이렇게 대폭발설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허블의 법칙을 딱 표현하는 것은 모든 별들은, 모든 은하들은 지구로부터 멀어지거든요. 사방팔방으로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어때야 되는가 하면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불꽃놀이 잘 못 보는데 불꽃놀이 뻥 터지면 불꽃의 중앙에 딱 있으면 중앙에서 탁 보면 모든 것들이 자기로부터 멀어지지 않겠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그런데 내가 이렇다라고 설명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죠. 택도무술이죠. 네? 네. 아무리 이 점 저 끝에서라도 어디서 볼 때는 오지연을 볼 때는 다 그냥 똑같이 보여요. 근데 문제도 이거예요. 여기 있으면 얘네들이 다가오는 놈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적어도 멀어지는 속도가 여기하고 저쪽하고 다를 거예요. 오케이? 방향마다 좀 다를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유일하게 우리가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릴게요. 아니, 할게요. 그럼 바로. 뭐냐면 멀어지는 속도가 거리에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멀리 들어가면 쟤네들이 점점 더 빠르라지죠. 그래서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멀어지는 별들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 대답됐나요? 네,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분명히 그 다음 질문 나올 거라서 예상했고, 그럼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은 이거예요. 빛보다 더 빠른 송이가 없다 그러는데, 빛보다 더 빨리 멀어지고 있는 별 말이 되냐? 지금 그 질문인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자, 우주의 중앙에 우리가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됩니다. 다시 성경에서 신이 일곱째 날 쉬시면서 보기 좋았다.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코페르니쿠스 혁명 이후에 우리는 태양계의 중심에도 있지 않잖아요. 우리 태양계는 은하의 중심에도 있지 않잖아. 그런 은하들이 몇 조개가 있다 그러는데 뭔 놈의 우리가 우주의 중앙에 있다면 말이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다른 시나리오를 찾아야죠. 뭐냐면 이겁니다. 라텍스 고무장갑을 쫙 잘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김장 담그고 쫙 해가지고 앞에 뻘건 거 잘라내고 등짝만요. 등짝에다가 이렇게 이제 바둑판을 그리고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빨간 점을 딱딱딱딱 찍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래 놓고 이 라텍스 장갑을 찍 늘렸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상하로 좌우로. 그렇게 되면 원래의 라텍스 고무판의 크기가 이거였는데 늘려가지고 이만한 크기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지구에서 관측하니까 1번 네 자리는 딱 고정시킵니다. 고정시키고 놓으면 한 10% 늘렸다고 봅시다. 그러면 얘는 지구로부터 2칸 늘었으니까 10% 늘었으니까 여기 1이라면 2.2가 돼 있죠. 0.2가 늘었어요. 이거는 4칸이구나. 하나, 둘, 셋, 넷. 4.4가 됐죠.
0.4가 늘었어요. 그러니 고무장갑을 균일하게 펼친다면 멀리 있는 애는 더 많이 멀어지고 가까이 있는 애는 덜 멀어집니다. 받아들였습니까? 더 늘려보세요. 얘는 훨씬 더 멀어졌고 얘는 얘에 비해서는 덜 멀어졌습니다. 가까이 있는 애는 뭐 30% 해봤자 0.3밖에 늘지 않았는데 10배 거리에 있는 애들은 30%면 3이 늘잖아요. 정확하게 설명됩니다. 자, 그러면 사방팔방으로 다 하는 건 간단해요. 여기 딱 앉아있으면 위쪽으로도 멀어지고 왼쪽으로도 멀어지고 오른쪽으로 멀어지고 아래쪽으로 멀어지고 다 맞거든. 결론은 공간이 멀어진답니다. 공간이 팽창하는 거예요. 네. 공간이 팽창하는 거예요. 결론은 공간이 팽창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구로부터 빛보다 빨리 멀어지는 은하가 있는 이유가요. 멀리 떨어져 있는 애는 엄청나게 빨리 멀어지거든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위반하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상대론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공간 속에서 빛보다 더 빨리 이동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얘는 공간 속에서 지는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공간이 늘어나는데. 이런 경험 하실 수 있어요. 어디 앉아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동천에 오리배 한번 타러 갔는데 물이 흘러나가면 나는 뭐 가만히 있는데 계속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간 속에서 자기는 움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로부터 더 빨리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유일한 대답이에요. 우리가 관측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고, 이 공간이 팽창하니 그러면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는 말은 어제는 더 작은 우주, 100만 년 전에는 더 작았던 우주, 1000만 년 전에는 더 작았던 우주, 100억 년 전에는 엄청나게 작았던 우주, 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주가 정말로 작은 크기의 우주로 되어 있을 거겠죠. 그때를 우리 우주의 탄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주는 공간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네, 공간이 팽창한다고 그랬잖아요. 팽창은 그 자체가 우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찝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속에서 우주가 팽창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공간은 우주의 탄생과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시간도 우주의 탄생과 함께 만들어졌다. 봐야 돼요. 그러면은 처음 우주가 생겼을 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행성들도 알아서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굿 포인트. 네. 그렇다고 하면 네. 지구와 달의 거리도 점점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지구와 달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예. 그런데 우주가 늘어나는 거로 봐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구와 달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건 못 느낍니다. 우리 너무 가까이 있거든요. 우주가 그 광활한 우주에서 이렇게 빨리 팽창하는데요. 팽창의 그 정도를 보면 우리가 태양과 지구 사이에 아니면 지구와 달 사이에 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감지를 못합니다. 오케이.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유일한 답은 공간이 팽창하는 거고, 공간을 팽창하는 것을 역으로 표현하면 언젠가는 우주는 한 개의 점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일반이니까 점이라고 생각합시다. 물리적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소위 말 플랑크 크기, 플랑크 상수 크기 정도에 되는 그 특이점이라고 이야기해야 정확한 표현인데 뭐까지 모르셔도 일단 우주가 정말로 작은 씨앗에서부터 출발했다. 이것이 빅뱅
빅뱅은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처음 이 소리 하니까 귀신 씨앗하고 소리 하지 말입니다. 그럼 우주가 그냥 뻥 하고 터졌냐 임마? 그것이 이름이 돼버렸어요. 대단한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대 우주론의 정설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는가 하면 멀어지는 속도는 거리에 비례하고 그 기울기 h0거든요. 그 기울기가 65에서 75 이게 한번 봅시다. 자, 요 기울기가 약간 까리해요, 그죠? 요거든지 요 안에 있을 것 같아. 아마 얘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70부근. 그러니까 얼출 70km per 메가파섹.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1초에 70km 멀어지는데 얼마에 갔을 때 1메가파섹. 1파섹이 얼마라고 했죠? 아까 3.2광년이라고 그랬잖아요. 320만 광년 떨어졌으면 한 60km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안 늘어난다고 봐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이거를 이제 이야기해서 소위 말해서 요게 이제 허블 레디우스, 허블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가 빛의 속도가 되는 거리, 그 밖에 있는 거는 빛보다 더 빨리 멀어집니다. 그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쉬워.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인 거예요. 자기는 빛의 속력으로 다가가는데 지는 멀어지는 게 빛의 속력보다 더 멀어지니까 아무리 달려가도 뒷걸음치는 겁니다. 고무실 거꾸로 쉬는 겁니다. 이 표현 좋지 않지, 그죠? 옛날에는 이런 표현 마음대로 썼는데 요새는 매우 조심스럽게 표현해. 뭐 정확한 표현이 딱 고무실 거꾸로 쉬니까 아무리 앞으로 가려고 해도 뒤로 간다는 말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후퇴 속도가 빛의 속력보다 더 빠른 거리. 그럼 걔네들은 지금 빛을 내서 지구로부터 신호를 막 보내본들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빛이 안 오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주의 끝을 볼 수 없습니다. 안 보이니까. 본다는 게 뭡니까? 본다는 게 뭐 상호작용하는 거죠. 빛이 가지고 반사돼서 내한테 오는 것 아니겠어요? 경험을 하려고 하면 걔가 보내는 신호를 받아야지 존재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을 다 꺼놓고 나면 이거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코를 킁킁킁 맡으면 적어도 향수 친 사람 때문에 여기에 사람이 있구나 알거든요. 아니면 누구야? 라고 불렀을 때 대답하면 되잖아요. 상호작용이 있으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압니다. 그런데 그 상호작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왜? 빛이 못 오니까요. 빛보다 빠른 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주는 138억 년 전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응? 네. 빅뱅으로 생겨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게 좀 믿을 만한 스토리인가? 그치? 잘 모르겠잖아요. 믿을 만한 스토리.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이제 양자요동에 의해서 뻥 터져가지고 생겨났고 소위 말해서 이제 급팽창 시대를 지나서 너무너무 뜨거운 우주가 있다가 우주가 식기 시작합니다. 팽창하면 식어요. 좋은 예가 뭡니까? 가끔 돼지고기 구워 드십니까? 어디 구워 드시는데 보통 모여가지고 돼지고기 구울 때 가스레인지 해가지고 하죠, 그죠? 이게 가스 부스터라고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야야, 가스 떨어졌다. 가스통 바꿔라. 그러면 가스통 바꾸면 가스통이 찹니다. 그렇잖아요. 얼음골 가면 시원하잖아요. 다 이 단열 팽창을 해서 차게 만드는 겁니다. 냉장고 시원하게 만드는 거, 에어컨 시원하게 만드는 거 다 그겁니다. 팽창시키는 거예요. 팽창시키면 에너지가 넓은 공간에 퍼지니까 단위 공간당 에너지가 낮아지잖아요.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우주가 식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제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핵과 이제 전자들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핵을 만드는 뭐 양성자도 만들어지고, 중성자도 만들어지고. 그런데 우주는 그때 불투명했습니다. 투명하다는 게 뭔가요? 빛이 통과하는 걸 투명하다 그러고, 얘는 불투명한 것 아닌가요? 빛이 통과 못하면. 그때 우주는 불투명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저기 이제 출입구를 30분 열어놓고 30분 닫아놓으면 여러분들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있죠. 열려있을 때 30분 쪼르륵 나가면 되잖아요. 못 나가면 다음 30분만 기다리면 또 열리잖아요. 근데 1시간 동안에 반은 열려있고 반은 닫혀 있는 겁니다. 그죠? 30분 닫고 30분 열어놓으면. 근데 어느 부지런한 사람이 0.1초마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잖아요. 가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뜨거울 때요, 전자들이 막 바쁘게 움직입니다. 누군가가 막 바쁘게 움직이면 못 지나가잖아요. 빛은 전자하고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자가 막 바쁘게 움직이면 통과 못합니다. 그래 빛이 통과 못해요. 불투명했어요. 그러다가 전자가 우주가 충분히 이제 찾아서 전자가 이제 추워졌어. 추우면 어떻게 됩니까? 오돌오돌 떨면서 많이 못 움직이잖아요. 많은 못 움직이면서부터는 뭐가 됐는가 하면 양성자 옆에 탈카닥 달라붙습니다. 탈카닥 달라붙으면 우리 옛날에 배울 때는 핵 주위에 전자가 돈다 그랬는데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건 사실은 아니고요. 핵의 주위에 전자가 이제 분포하게 됩니다. 이제 알아듣기 쉽게 옛날에는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태양의 주위에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면 이렇게 궤도 운동을 하는 것처럼 양성자는 양의 전자를 띠고 있고 전자는 음의 전하를 띠고 있어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궤도 운동을 하면 뭐 태양계처럼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면 직관적으로 알아들이는 게 옛날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현대과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 이제 상호작용이 있어서 얘가 이제 묶이는데 얘가 이제 그 주위에 분포한다. 나중에 이제 양자역할 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자들이 이제 막 움직이다 여기 딸깍 잡혀가 여기 뱅글뱅글 저기 있거든요. 나머지 공간은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빛들이 이제 통과할 수 있어요. 우주가 투명해졌는 거예요. 요 38만 년 우주가 생기고 38만 년이 됐을 때 우주는 투명해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주의 온도 우리가 뭐냐 하면 대장간에 가면 쇠를 달고 벌겋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빛을 냅니다. 이게 이제 흑체 복사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백열등을 그냥 이제 밝은 빛이 백열등이 모이는 이유가 이제 그 온도가 올라가면 빨간색에서부터 점점 파장이 작은 쪽으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가 투명해졌을 때의 온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전자가 양성자 주위에 딱 붙어서 수소 원자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수소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의 온도 계산합니다. 그래가지고 우주가 팽창하니 태초의 빛, 그러니까 우주가 만들어져서 우주가 투명해졌을 때의 그때의 빛은 지금 측정하면 영하 한 267도, 그러니까 한 4도에서 5도 뭐 그 부근이지 않겠는가라고 계산을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주가 팽창했다라고 한다는 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받아들이면 이거 발견돼야 돼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미국에서 AT&T 벨랩,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KT에서 미국 땅이 넓으니까 이게 이제 전화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유선으로 하니까 짜증 나거든요. 그래서 무선 통신을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선 통신을 하려고 하면 여기 이제 송신기 있고 저기 수신기 있어가지고 여기서 야야 그러면 하고 대답하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실험을 했어요. 혹시 나이 드시는 분들은 옛날에 TV 켜면은 디릭 채널 돌리다 보면 방송국 아닌데 보면 지지직 하고 나오는 거 그거 뭐 이렇게 그게 바로 그 신호가 바로 우주 태초의 신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지지직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뭘까? 암만 해도 이게 노이즈를 못 줄였어요. 잡음을. 통화 품질이 좋으려면 잡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잡음을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테나를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됐는데 그 친구들이 물리를 잘 배웠던 거예요. 교수님이 옛날에 이거 우주 배경 복사가 이 정도 주파수락 하던데 이거 해일까?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실험을 또 자세하게 했어요. 해보니까 사방팔방으로 들려 똑같은 신호거든. 그 계산해보니까 옛날에 내가 배웠던 거야. 그게 노벨상 탔잖아요. 그게 노벨상이었어.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잖아요. 지금부터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생겨났다면 이랬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탁 검증이 되었습니다. 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그래요. 이 태초의 빛을 정말로 요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해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우주가 정말로 나이가 얼마일지, 그 다음에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시나리오가 뭘지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다. 이런 증거들이 많아요. 이제 우주의 대폭발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입시다. 뭐 세상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빅뱅과 함께 빛도 생긴 건가요? 발생한 건가요? 네. 빛도 이제 우리가 전자기파잖아요.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빛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한번 광자라고 하는 거 이 아주 신비한 존재에 대해서를 오래 강연해도 중요한 테마가 계속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은 빅뱅과 함께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작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의 나이가 얼마인지 계산하거든요. 이게 아까 기울기를 역산하면 우주의 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얼마나 정확하냐에 따라서 우주의 나이가 137.5억 년, 138억 년, 그거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이제 조금 더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우주가 무한할까? 이 질문을 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올버스의 역설. 올버스라고 하는 독일의 이제 그 천체학자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우주가 무한할까, 유한할까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주가 무한할지 유한할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가설을 뭐라 했는가 하면 우주는 모든 방향으로 무한히 펼쳐져 있다. 그 당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렇잖아요. 무한히 펼쳐져 있다. 그 다음에 모든 별들의 크기와 밝기는 유한하다. 무한히 밝은 별은 없지 않겠는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는 큰 규모에서 봐서 상당히 균일할 거다. 그 다음에 우주는 영원히 존재한다.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사고였죠. 18세기쯤 됐을 때. 그러고 나서 뭘 생각했는가 하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빛이 있으면 거리가 떨어졌을 때는 밝기가 뭐 어느 정도 밝게 보일 거예요. 멀어지면 어둡게 보입니다. 더 멀어지면 많이 어둡게 보여요. 얼마나 어둡게 보이는가 하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밝기가 10인 촛불을 들고 있다면 내가 1m 떨어졌을 때 10이라고 했을 때 2m 떨어지면 2.5, 3m 떨어지면 1.1, 그 정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런데 우주가 균일하고 그런 우주가 균일하고 그리고 밝기가 있는 별들이 무한히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거리가 1 떨어졌을 때는
태양과 같은 별이 1개 있을 거고 2 떨어져 있을 때는 4개 있을 거고 3 떨어져 있을 때는 9개 있을 거거든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태양과 같은 별의 개수는 늘어납니다. 태양이 특별한 별이 아니라면. 자, 그러면 한 개의 별은 3 떨어졌을 때 9분의 1로 빛이 어두워졌는데 걔가 9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차곡차곡 다 더하면 이쪽 방향이나 저쪽 방향이나 어떤 방향이나 똑같아요. 합은. 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빛은 어두워지지만 별의 개수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나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지구에서 태양 때문에 밤과 낮이 있지 않느냐? 밤과 낮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은 여기에 썼던 가정들 중에서 무언가가 아니어야지 이 논거가 틀렸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결론은 우주는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그 올버스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그 에드가 앨런 포, 미국의 극작가죠, 그죠? 포의 이제 그 해석입니다. 우주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다시 우주는 빅뱅에서 터졌으니까 138억 년 동안 커졌으니까요. 138억 년 동안 커질 그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는 유한합니다. 아까부터 그 질문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요.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꾸 관념적인 공간 있다. 거기서 커져나가는 것 아니가 우주의 바깥이 뭐냐? 거기 있는 것,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이 뭔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해 보면 잡음이 지지직 어디에 돌려도 똑같습니다. 그 말은 우주 배경 복사의 잡음이 얼마나 균일한가 하면 유리 창처럼 균일합니다. 매끈해요. 근데 유리창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거기에도 울퉁불퉁할 거거든요. 분자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으니까. 얘네들을 껍질을 벗겨내고 보면 이렇습니다. 얼마만큼? 유리창이 매끄러운 만큼 유리창을 정말 현미경으로 들어봤을 때 울퉁불퉁한 구조입니다. 얘가 현재 우주의 씨앗입니다. 요 정도의 불균일할 정도가 나중에 은하가 만들어지는 그 씨앗이 됐던 거예요. 네. 자, 이제 우주가 빅뱅에서 탄생됐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입시다. 일단은 받아들이자고요. 좀 이따 다시 이제 질문을 그때 가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인터스텔라 영화도 보고 블랙홀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블랙홀이 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기 이제 대포를 뻥 쏩니다. 뻥 쏘면 가서 떨어지죠. 우리나라 요새 뭐 K9 자주포 멀리 간다 그래요. 참고로 우리나라 K9 자주포 정도면 북한에 있는 대포들 다 가져와도 몇 대만 없으면 다 게임이 끝난답니다. 그 좋은 예가 뭐냐면 이라크 전쟁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주력 탱크보다 성능이 그 당시에 미국이 이라크 전쟁 때 가져가는 게 성능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80년대 전쟁이니까요.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주력포는 그 당시에 이라크 군대들 가지고 있는 것보다 또 떨어진대. 얘네들은 뭐 2차 세계대전 그다음에 한국 전쟁 때 있는 걸 까지게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미국의 탱크는 한 뭐 5대가 10대가 부서졌다 그러고 5천 몇 대 부셨다 그러잖아요. 간단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사거리가 50km고 쟤네들 사거리가 25km라. 그러면 한번 전쟁에 붙어보려고 하면 25km 안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은 딱 보고 있다가 한 40km쯤 되면 팡팡팡팡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25km 오기 전에 다 부숴버리면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왜 5대, 10대 깨졌느냐? 저끼리 쏴가지고. 그러니까 현대전은
뭐 사람이 쪽수가 어떻고 이 필요 없어요. 무기가 끝나는 겁니다. 이라크 전쟁 잘 보셨잖아요. 걔네들 치사해요. 밤에 특별히 금음날 가가지고 폭격을 막 합니다. 왜? 밝고 해가 달이 떠 있을 때 난 비행기 날라오는 거 보이고 뭐 이렇게 하면 대공포 쏠 수 있잖아요. 스텔스기라 또 이게 레이더에서 안 걸려. 밤에 와가지고 폭격 팡팡 해가지고 일단 비행장 다 부셔놔 비행기 못 뜨게 해놓고요. 항공포대를 다 부셔놓고 그러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일마다 저거는 야식인 끼고 와가지고 밤에 보고 있고 나는 안 보이잖아요. 저기 금음날 한번 해보십시오. 마이크 타이슨 데리고 와도요. 제가 이길 수 있는 거는 마이크 타이슨 눈 딱 감겨놓고 내가 한 방 치고 도망가고 한 방 치고 도망가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 게임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제 제가 갑자기 좀 이야기가 샜는데 좀 명쾌하게 해석적으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누군가가 대충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그럴싸하게 이야기했을 때 맞는지 아닌지는 분석해야 돼요. 그런 해안들을 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일단 블랙홀. 포를 쏘면 멀리 갑니다. 더 장거리 포를 가면 멀리 갑니다. 더 장거리 포는 더 멀리 가죠. 언젠가는 내 뒤통수를 땅 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말이 되는 소리라. 포를 쏴가 내 뒤통수 때린다는 게. 구라를 쳐도 그 정도 치냐? 제 구라정이 맞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공위성이잖아요. 인공위성 궤도를 돌잖아요. 우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쏘면은요 한 바퀴 뺑 돌아서 내 머리 딱 뒤통수를 치는 그러한 속도로 달리는 것이 인공위성이에요. 그보다 더 빠르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도망갑니다. 그게 이탈속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초속 11.2km 이상이 되면 지구를 떠나갑니다. 빛은 초속 30만 킬로미터예요. 11.2km가 잽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빛은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별이 엄성스럽게 무거워요. 엄성스럽게 무거우면 톡 떨어지는 거죠. 대포를 쏘면. 그러니까 얼마나 엄성스럽게 무거운가 하면 빛이 30만 킬로미터 쫓아가더라도 못 도망가는 거예요. 톡 떨어집니다. 그럼 빛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바로 뉴턴역학적으로 이야기한 블랙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왜 좋은 표현이 아닌가 하면 빛은 정지 질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 속에서 똑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계산했을 때 상대론적 계산하고 똑같아요. 계산이 결과가. 뭐 그러면 굳이 일반 사람들에게 뭐 상대론 이야기하지 말고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약상사가 안 되려고 하면 근데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상대론적 이야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상대론적 이야기를 하면 뭐냐 하면 이 질량 또는 에너지가 공간을 왜곡시킵니다. 공간을 변형시켜요. 그래서 공간이 아래로 축 처지면 탁 던지면 구덩이가 깊으면 못 빠져나오고 구덩이가 적당히 깊으면 빠져나오잖아요. 구덩이가 엄성스럽게 깊어가지고 빛을 던졌는데 빛도 못 빠져나오면 걔가 블랙홀입니다. 이게 현대과학적인 설명. 여기에는 중력에 의해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 이거 설명 필요 없잖아요. 아까 빛이 못 빠져나온다고 하면 빛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전제가 돼야지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는 건데 뉴턴 역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데 조금 넌센스가 되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도 결론을 내고 보면 거의 비슷해요. 어쨌든 공간이 왜곡돼서 빛도 못 빠져나오는 것이 블랙홀입니다. 이제 대답이 조금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왜곡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늘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없애는 것이 진정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존하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야기의 끝인가? 아니, 아직 갈 길 멉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은하들이 빙글빙글 도는데 얘네들 자세히 관측했어요. 자세히 관측하니까 은하의 중심에서부터 멀어지면 걔네들이 도는 속도가 느려져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자꾸 군대 이야기 나와. 나는 군대를 한다고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아니, 나도 군대 5년 갔다 왔어요. 제가 군대 5년. 근데 군대 이야기하면 안 되고. 군대가 적어도 우리 고등학교 때 교련 시간에 보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줄을 맞추려고 그러려고 하면은 앞에 있는 사람 장가름 해야 뒤에서 뭐 이렇게 걸어가야지 이제 대호가 맞게 가잖아요. 뭐 저 어르신들 다 저기 그거 뭐지? 그거 뭡니까? 적십자 뭐 해가지고 다 했잖아요. 여고 때 다 교련 해봤잖아요. 그 무슨 소리냐면 바깥쪽은 음성실이 빨리 가야지 대호가 맞는데 이게 해보면 바깥쪽이 이게 처집니다. 이게 이제 케플러 법칙 계산해 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모든 물질들을 다 더해가지고 계산해 보면 결론은 B 그래프처럼 나와야 되는 것이 답입니다. 이건 뭐 잘 알아요. 근데 측정해 보니까 A야. 머리를 뻑뻑 끓게 만들면 이게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아마 눈을 감고 봐도 맞다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 뭔가 잘못됐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 적어도 이 스케일 속에서 뉴턴 역학 또는 케플러 법칙이 틀렸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 남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모르는 물질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눈에 보이는 모든 은하들도 합치면 태양과 같은 별이 조개가 있고 그런 은하들이 조개가 있는 것이 은하라 그랬는데, 우리 우주라 그랬는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물질. 기본 입자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대물리학이 알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정상적인 물질이고, 그 물질 말고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은하들의 운동을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물질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다크, 어두운 물질, 암흑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암흑 물질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조개가 있는 별들이 있는 그 은하가 또 조개가 있는 그 은하를 다 합쳤는 것보다 6배 정도 많습니다. 6배 정도. 암흑 물질이 있어요. 그 증거들은 많습니다. 여기 중적 렌즈도 그렇고요. 온갖 종류의 것들이 다 됩니다. 이게 암흑 물질이 있다는 것은 여기 암흑 물질이 있으면 빛이 휘어가기 때문에요. 렌즈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렌즈 효과들이거든요. 이런 렌즈 효과들을 다 계산해 보면 이제 우주의 물질보다 암흑 물질이 한 6배 많습니다. 이래요. 왜 빛이 휘어가느냐? 여기에 돌구디가 하나 있어요. 내가 저 차까지 가는데 돌구디를 위로 지나가면 제일 단거리입니다. 근데 돌구디를 지나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가다가 여기 자빠져지기도 하고. 그러면 천이면 천, 만이면 만 사람이 돌구디를 피해가면 이러면 되잖아요. 응? 여기 구덩이가 있어요. 돌무덩이가 아니고 구덩이가 있어. 그렇게 피해가잖아요. 왜 걸로 가나? 제일 빠른 길 아이가 임마. 사실은 기하학적으로 하면 직선 딱 튕구는 게 제일 빠른 길 아닙니까? 그거예요. 공간이 왜곡되면요, 빛은 쉽게 말해서 최소 시간으로 가는 경로를 따라서 갑니다. 지가. 그러면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이 지가 유리해요. 우리가 길을 돌아가듯이. 그러면 빛이 꺾이는 게 뭡니까? 안경 아니에요? 안경에 돌아 빛이 꺾여가 초점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렌즈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왜곡되면
빛은 가다가 길을 바꿉니다. 그것이 이제 경로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렌즈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오케이. 이걸로 끝인가? 아니, 아직까지 좀 논란은 좀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거의 이제는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1996년쯤에 어떤 발견이 나왔는가 하면 초기의 우주보다 현재의 우주가 더 빨리 팽창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 머리를 지끈 아프게 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주 스케일 속에서 작용하는 힘은 만류인력입니다. 만류인력은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나머지 기본 힘은 전기적 약한 상호작용, 강한 상호작용밖에 없는데 얘네들은 핵력은 핵의 크기에서만 하니까 얘는 무시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력은 행성처럼 지구처럼 원자로 만들어져 있는 거,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 지구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를 안 띱니다. 그러니까 전기력이 작용할 수가 없어요. 남은 거는 만류인력밖에 없거든요. 이 작은 만류인력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큰 기본 힘인 것 같아. 만류인력이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주가 뻥 터졌다고 생각하니, 오케이. 뻥 터지면 멀어지잖아요. 공간도 멀어진다고 알아들었어. 자,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합니다. 자, 던졌다. 그 다음 왜 되지? 떨어지죠. 왜? 중력 때문이잖아요. 너그 말대로 내가 우주가 터졌다고 했게. 그럼 초기에 멀어지는 거 알아들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속도가 줄어들어가지고 다시 쪼그라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최소한 양보해서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를 그대로 다 유지한다고 해도 내가 좋아.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에 감속할 거니까. 근데 적어도 이 중국 영화들이 가끔 보면 좀 어색합니다. 걔네들 이제 이게 하늘 착 날아가고 막 옛날에 뭐죠? 임체가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이제 탁 날아다니고 이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와이어 액션을 해서 그래요. 묶어놓고 와이어로 집어당기기 때문에 하늘 쭉 올라오고 이런 걸 하는데, 근데 사실은 던지면 천천히 올라가다 천천히 속도가 줄어드는데 와이어 액션을 제가 쫙 잡아당기니까 올라가도 이제 이게 날아다니는 속도가 비슷하니까 좀 어색해 보이는 그게 있습니다. 어색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험 결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주가 점점 더 빨리 팽창하는 원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을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암흑 물질은 그래도 뭘 좀 해볼 수 있어요. 요새 이제 소위 말해 현대 물리가 가지고 있는 표준 모형, 요거 표준 모형 다음 새로운 물리가 얘를 설명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도 상상이 좀 됩니다. 뭐 어떤 건 되겠지라고 하는 거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런데 암흑 에너지는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림을 그려놓았을 때 은연중에 눈치를 좀 채신 분은 있으겠습니다만 얘가 이게 나발이 점점 넓어지고 있잖아요.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주가 가속 팽창하려고 하면 그 에너지가 어디 숨어 있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숨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우주를 다 못 본다 그랬잖아요. 아까요. 그 못 보는 우주 모든 물질이 5%가 안 됩니다. 27%가 아까 말했던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뭔지도 모르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 나머지 68%가 암흑 에너지입니다. 뭔지 몰라요. 공간을 팽창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눈을 감고 물고 다 없애봤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보면 우리가 얼마를 없앴어요? 우주 공간에서 5%밖에 못 없앴어요. 나머지 95%는 그 공간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우주 다 못 봤잖아요. 다 본다 해도 5% 아닙니까?
근데 뭘 많이 안다고? 그럼 그 말씀은 암흑 물질이라는 것이 관찰 가능한 우주 바깥에 있는 아니야, 우리 옆에 있어요. 암흑 물질. 네, 우리 물질이 있어요. 네?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왜냐하면 왜 이것이 이제 이해가 좀 안 되는가 하면, 요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리는 이 공간 속에서 별들이 가득 차 있는 거 보이지만 사실은 텅 비어 있잖아요. 지구하고 달 사이 텅 비어 있고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활한 공간 속에서 물질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암흑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은 68%를 차지하고 있지만 걔네들 밀도로 따지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구상에서는 무시해도 되는 거,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 정도밖에 미약한 거예요. 암흑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에 다 보면, 은하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 은하에는 별들보다 한 5배 많은, 6배 많은 암흑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하면 물질들이 엄청나게 모여있는 이러한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흑 물질이 왜 있어도 우리는 암흑 물질이 우리한테 영향을 못 미치는 정도의 미약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암흑 물질이 조금 이렇게 불균질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어디까지 내가 이거 이야기하다 깜빡할 뻔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암흑 에너지가 발견되고 나서 아인슈타인 말이 맞았네. 암흑 에너지는 뭔가 모르니까요. 결국은 아까 말했던 우주 상수를 약간만 더 키우면 이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직관적으로 그냥 집어넣어보자 그래 집어넣었는데 20세기 말이 되니까 아인슈타인이 헛손질 했는 게 그래도 천재의 헛손질이네. 다시 그렇게 합니다. 천재의 헛손질이네. 아인슈타인 지금 살았으면 아이고야 속으로 휴 했을 겁니다. 내가 헛손질을 했는데 그래도 천재의 헛손질이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간에 대해서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논쟁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은 성질이 괴팍한 사람이었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천재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약간 내가 볼 때 약간 이게 질이 안 좋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엄청나게 싸웠어요, 당대에서. 그런데 이 사람 뉴턴은 또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신앙심이 깊었어요.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자꾸 믿었어. 그래서 뉴턴은 절대 공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이 절대 공간을 만들었다. 신이 절대 시간을 우리한테 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코기토 에로숨, 모든 것을 의심하자라고 하는 거에서 신의 존재를 그 사람들이 강요하는 건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공간은 신이 만든 게 아니고 공간은 없어. 오히려 플라톤 말이 맞아,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맞아. 플래너로 가득 찬 세상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둘이가 싸웁니다. 그런데 이 라이프니츠의 텅 빈 공간이 없다는 주장을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재밌어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왜 텅 빈 공간이 없는지 논거가 이겁니다. 신이 세상을 만들었지? 신은 전지전능하냐? 맞아. 전지가 뭐냐? 모든 걸 다 알지. 전능이 뭐냐?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맞지? 맞다. 자, 신이 태초에 첫 번째 창조물을 만들었다. 맞나? 맞다. 공간이 신이 만들었다. 맞다. 공간이 있어 갖다 놓을까? 아이가? 공간 만들었지? 맞다. 그럼 신이 이 첫 번째 창조물을 어디에 갖다 놓을까? 머리 뻑뻑 걸고요. 어디에 갖다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텅 빈 공간에 첫 번째 창조물이 딱 자리 잡는 순간 오른쪽에도 모아놓은 공간, 왼쪽에도 모아놓은 공간, 위에도 모아놓은 공간, 아래에도 모아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100m 이동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신이 여기다 갖다 놓을지 여기다 갖다 놓을지 헷갈리지 않겠냐? 그럼 에라이 모르겠다 갖다 놓아야 될 거거든요. 이유 없이. 그래서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라이프니츠 원래 놓은 거는 이것입니다. 플래넷이 있다고 치면 첫 번째 창조물을
플래넘에 어떠한 손상을 끼치지 않고도 갖다 놓을 수 있다. 이 논거입니다. 아주 나는 이 논거에 아주 이거 배울 게 많다. 정말 배울 게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뉴턴 한 방에 보냅니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 소위 말해서 이 양동이 실험을 합니다.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양동이 실험을 하는데 우주에 다 없앴다. 공간밖에 안 남았다. 근데 내 양동이 하나 가져왔다. 양동이에 물을 반 채웠어. 그리고 양동이를 꼽니다. 꼽아가지고 딱 잡으면 이제 여기 꼬여 있고 딱 잡으면 수면이 어떻게 돼? 평평하죠. 손을 탁 놓습니다. 그럼 양동이가 탁 돌기 시작하죠. 근데 물은 처음에 따라 돕니까? 안 따라 돕니까? 안 따라 돌죠. 이렇게 양동이가 탁 돌기 하는 순간에 물은 평평합니다. 받아들였습니까? 오케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양동이와 물이 같이 따라 돕니다. 오목해지죠. 그다음 양동이가 완전히 꼬여가지고 반대쪽으로 탁 꼬여가지고 양동이가 탁 씁니다. 그럼 물은 계속 돌고 있나요? 돌고 있죠. 오목하죠. 그 다음에 언젠가는 얘네들이 다 정지하면 물은 다시 평평해집니다. 자, 평평, 오목, 오목, 평평인데 절대 공간이 없다고 하면 물이 돌고 있는지 돌지 않는지를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양동이하고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딱 이 시점에 양동이는 돌기 시작했는데 물은 안 돌거든요. 그러니까 양동이와 물은 상대적인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상대적인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양동이와 물이 같이 돌고 있으니까 상대적인 운동이 없습니다. 양동이에 섰는데 물은 돌고 있으니까 상대적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섰으니까 상대적인 운동이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상대적인 운동은 처음에 상대적인 운동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했잖아요. 수면은 평평, 오목, 오목, 평평이잖아요. 공표, 곱표가 안 맞잖아요. 이거 아니다. 자, 절대 공간이 있다. 절대 공간에서 물이 도나? 안 돌아. 물이 도나? 돌아. 물이 도나? 돌아. 물이 안 도나? 안 돌아. 이영철이도 돌아버리겠네. 예. 좀 웃어야 되는데, 걔가 한번 오늘 유일하게 걔가 쳤는데 안 웃네, 그죠? 아이고, 죽겠다. 자, 안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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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돌아. 평평, 오목, 오목, 평평. 돌면 오목, 안 돌면 평평. 맞지? 끝. 라이프니츠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미운 뉴턴이 이 양동이 실험을 이야기하니까 박수치면서 네 말 맞다, 졌다. 뉴턴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절대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이 만든 절대 공간, 텅 비어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19세기에 와서 마흐라고 하는 사람이 반기를 듭니다. 그게 아니야. 절대 공간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만류인력으로 설명을 해야 돼.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시간상. 아인슈타인은 여기에 감동받아요. 아, 이게 좋은 것 같아. 절대 공간 신이 만든 이것 좀 찝찝하거든. 그랬는데 결국은 아인슈타인은 다시 절대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시간이 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제 키워드 몇 가지 빵빵빵빵 던지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만한 거. 우리는 지금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예, X, 여기 일로도 갈 수 있고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고 위로도 갈 수 있고 3차원 공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점은 크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0차원 공간이라 그러는데 왜 그런가 하면 크기가 없으니 거기에 어떤 장소를 정하려고 하면 번지수를 정하려고 하면 정보가 필요 없잖아요. 점, 거기 있으니까 끝. 1차원 공간 직선이거든요. 폭이 없어요. 직선이니까 번지수 정하려고 하면 원점에서부터 몇 미터에 떨어지는지 알면 되잖아요. 정보가 한 개 필요합니다. 2차원 공간은 X, Y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몇 메가 가고 위로 몇 메가 가야 집이 온다. 번지수를 찾을 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3차원 공간 높이는 어디까지? 정보, 최소 정보의 개수를 차원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3차원 공간밖에 없을까? 아니에요. 우리가 벡터 공간을 치면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현대적으로 하면 점을 연결시켜서 선을 만든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데 뭐 집합론으로 설명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아니면
레전더리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치우고요. 지금 이제 점을 하나 쭉 끌어당겨서 선을 만들었다 쳐봅시다. 선을 직각 방향으로 쭉 밀어제끼면 면이 만들어지잖아요. 면을 위쪽으로 쭉 당기면 주사위가 하나 만들어지죠. 큐브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4차원 공간은요, 이 큐브를 직각 방향으로 쭉 밀면 되지 않겠어요? 5차원 공간은 4차원 큐브를 직각 방향으로 밀면 되지 않겠어요? 6차원 공간은 5차원 큐브를 밀면 되지 않겠어요? 이 책에 지금 표현했는 게 4차원 큐브입니다.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증명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수학 몇 개 하고, 우리 옛날에 적어도 공부하실 때 뭐 벡터 배웠고 벡터의 곱 배우신 분들은 할 수 있는데, 스칼라 곱이라고 내적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우리가 손쉽게 n차원, 100만 차원 공간을 만들어낼 수, 수직한 100만 차원을 만들고 있고 걔네들이 수직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왜? 지난 시간에 나는 개인별로서 그래요. 무지해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생각 좀 해보면 3차원 공간이 휘어졌다고 하는 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2차원 평면이 휘어졌다는 거 이해가 돼요. 종이 쭈그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공간이 왜곡이라고 공장이 팽창한다고 막 하는 거 봐서 이 다차원 공간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물리는 10 플러스 1차원에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3차원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관념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그리고 물리학적으로 가능한 다차원 공간을 상상할 수가 있고, 그것을 열어놓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공간은 비어 있느냐? 안 비어 있어요. 어떻게 아는가 하면요. 현악기를 좀 하시는 분들은 줄을 양쪽에 딱 묶어놓고, 그러니까 바이올린든지 뭐 기타든지 여기는 묶어놓고 손으로 딱 짚어 누르죠. 운지를 해서 이렇게 활로 켜든지 줄을 탕 튕기면 줄이 이와 같이 위아래로 막 진동하는 것이 기본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게 배음이라 한 옥타브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3배 진동, 이런 진동들만 살아남습니다. 똑같은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금속판을 가지고 이제 조정하면 금속판이 공간을 이렇게 딱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놓고 나면 공간을 잡아주니까 여기에 있을 많은 종류의 파장들 중에 다 없어지고 얘들만 살아남거든요. 금속판도 양쪽에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배음만 살아남아요. 그런데 이 바깥쪽에는 온갖 종류의 파동들이 다 있을 수 있거든요. 현대물리적으로 불확정설 이론에 의하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버추얼 포톤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아까 말했던 그 현악기들이 만들어지는 고놈만 살아나고, 여기는 멋대로 살아남으니까 여기는 입자들이 몇 개 없고 여기도 입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밀리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면 밀고 들어가잖아요. 이 판이 이렇게 밀려야 됩니다. 이 판이 밀리는 실험 해봤어요. 해보니까 실제로 지네들이 밀려요. 그러면 뭐 중력으로 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력의 크기는 무시할 수 정도의 크기입니다. 해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 판이 서로 쭈그러든 것을 알아서 이것이 카시미어 효과입니다. 검증됐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텅 비어 있다고 하는 공간이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암흑 물질도 있어야 되고 암흑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같은 맥락 속에 카시미어 효과 때문에 우리의 공간은 에너지로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벽은 텅 비어 있습니다. 공간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제 주장이잖아.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 벽은 텅 비어 있어요. 혹시 결혼하실 때 다이아 반지 받았다 그러십시오. 안 받았어. 받았다 그럽시다. 다이아 반지 받고 기분 좋으셨죠? 비싸잖아. 근데 다이아 반지에 텅 비어 있다 그러면 이거 돌았나요? 다이아 반지 텅 비어 있어요. 네. 말씀드릴게요. 원자의 크기는 1옹스트롬이라고 10의-10승 미터입니다. 그런데 핵은 1fem토미터, 10의-15승 미터. 못 알아들으시잖아. 여기 전자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10의-15승, 10의-10승이니까 이게 10만 배 차이가 나, 10만 배. 이형철이가 핵입니다. 이형철이가 키가 1m, 짝다리. 이거 딱 잘라가지고 딱 붙이면 폭이 1m. 이게 배가 좀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1m, 뭐 폭도 1m. 1m 곱하기 1m 곱하기 1m. 1세제곱미터를 내가 차지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기서 10만 미터, 100km 떨어진 데가 어딜까요? 반지름으로 50km. 여기서 얼출 포항. 경주까지 한 60km 되잖아요. 그죠? 포항 칩시다. 여기서 김천까지 한 60km. 여기서 안동까지 60km. 여기서 마산까지 한 60km. 칩시다. 대충. 거기에 유화독존 남한에 있습니다. 이 공간을 우리 텅 비어 있다고 하지 않겠어요? 경상도에 이영철이 모든 거 없고 이영철이 하나 있다 하면 그거 텅 비어 있지 뭐 아무것도 없지 뭐. 이거 아닙니까? 원자가 그래요. 핵은 거의 모든 질량은 핵이 들어가 있는데 핵은 이영철이고 원자의 크기는 경상도입니다. 전자들은 기본 입자라 그래서 핵 크기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는 텅 비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원자들이 가득 차가지고 만든 게 다이아몬드인데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FCC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페이스 센터 큐빅을 하기 때문에요. 패킹을 아무리 패킹을 내가 집어넣어 본들 33%밖에 못 채웁니다. 66%는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카본이라고 하는 탄소라고 하는 원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걔네들이 그 공간에 33%를 채우는데 그 33%가 실질적으로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경상도에 혼합밖에 없는 거야. 그거 보고 비어 있다 해야 됩니까? 가득 찼다 해야 됩니까? 비어 있죠. 안 믿기잖아요. 중성미자라고 하는 희한한 놈이 있습니다. 얘는 상호작용을 잘 안 해요. 중성미자라고 하는 것은 태양에서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구를 무사 통과하는 거예요. 왜? 지 눈에는 텅 비어 있으니까 경상도 이영철이밖에 있는데 그거 가지고 충돌한다 하면 미친놈 아닙니까? 지나가는데 텅 비어서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중성미자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손등을 1초에 수억 개씩, 수조 개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텅 비어 있으니까. 이제 중성미자 이야기를 했고, 저는 사실은 종교가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종교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사입이라서 그렇지. 웃지 마십시오. 저 사실은 가다 이런 소리 하다 맞아 죽습니다. 우리 집에 선직자가 둘이 다 있어요. 혼자 사는 선직자들. 반야신경에 내가 이제 능인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우리 토요일 날 교학 시간에 이제 반야신경, 천수경, 금강경 다 외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 물질은 공, 없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고 공, 없는 것은 색과 물질과 다르지 아니하다. 우리가 배웠던 거잖아요.
가득 차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가 공간이 텅 비어 있는 공간이었고, 텅 비어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텅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텅 빈 그 본질 세계 또한 물질 세계와 다르지 아니하다. 아이고야, 재밌는 불교 철학이. 저는 뭐 이거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그것도 써먹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무서워요. 지금은 이제 거의 40년이 됐는데 아직 안 까먹습니다. 그죠? 40년 넘었지. 그죠? 40년 넘었네. 그러면 내가 몇 살이니 또 뽀록 닫아는구나. 그죠? 그렇게 뭐 나이 안 많습니다. 오늘 공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뭘 알고 있는지, 우리가 뭘 보고 있는지,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현대물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거는 이래야 돼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힉스 보조대라고 하는 것이 발견돼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신의 입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반드시 이 입자는 있어야 돼. 한 번도 못 봤어요. 있어야 돼 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어요. 현대물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알고 있는 게 한계가 늘면 모르고 있는 것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것, 세상에 있는 다 보고 있는 걸 다 지워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거고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텅 비어 있는 거고, 이거를 지금 받아들고는, 이 채점표를 받아들고는 내가 과연 궁극의 질문을 던진다는 것조차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정말 귀신 신하를 까먹는 소리 합니다. 시간입니다. 생로병사의 길을 걷고 계시잖아요. 시간이 존재하는가? 라고 했는데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리는 그 시간이 정말 존재하는지, 시간이 흐르는지조차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앉아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대단히 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고민에 빠져서 시간은 안 흘러가야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집에 와서 암만 꼬집어 봐도 시간은 흐르는 것 같아. 그러고 죽어버렸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공간보다 훨씬 재미있습니다. 네, 이거로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들었는데 1초 그러는데 그 이해가 잘 안 가요. 빅뱅이 일어나는 시간. 근데 1초를 하는 분들한테 질문하니까 1초가 아니고 이게 뭐 10의 30성분의 1초에 일어났다. 이게 무슨 말이고 이해가 안 가요. 그 거대한 이 에너지를 이렇게 폭발시키는데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게 가능하냐. 도저히 저는 인식한 대로 라는 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는가 하면 그 시간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뭔 놈, 맞아요. 10에 한 10에 만에 34승초. 딱 그 시간 정도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10에 30초, 그게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그거는 소위 이제 물리학적으로 계산한 시간이고요. 그러면 그런 시간이 내가 느끼고 있는 째깍째깍 그 1초하고 상응한다고 하는 거를 자꾸 받아들이시려고 하니까 무리인 거예요. 아까 공간 문제도요. 우리는 확실히 아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바깥쪽에 또 다른 우주가 있을까? 가능해요. 몰라요. 다시 돌아가서 우주의 태초에 뭐가 있었을까? 태초 전에는 몰라요. 왜 모르느냐 하면 우리가 추측하고 농담 따먹기 할 수는 없잖아요. 인과율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우주 바깥하고 원인과 결과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려면 신호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우주 내에서도 신호가 다 안 잡히는데 바깥쪽으로 신호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다고 한들 나는 거기에 근접을 못해. 몰라요. 두 번째, 우리의 시간과 공간은 빅뱅으로 터졌어요. 생겼어요. 여기까지가 인과율입니다. 그 앞단에 뭐가 있을까? 몰라요. 인과율로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 하지만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우리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실험을 해서 검증을 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그 전에 뭐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논의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나는 그것까지 하고 싶진 않다. 똑똑한 사람 당신들 하시고 나는 검증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해본들 뭐가 재밌겠나 이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공간 이 바깥쪽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거는요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왜? 검증도 안 되는 거고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원칙적으로 알 수 있는 것만 고민을 해보면 그것도 충분한데 그 밖에 있는 것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이야기를 해보든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그냥 뭐 과학자들 관심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일어나기 위해서 에너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에너지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아까 제가 이제 좀 빨리 지나갔는데 카시미어 효과 할 때요. 카시미어 효과 할 때 불확정설 이론을 좀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정설 이론은 델타 E 곱하기 델타 T는 하바 하프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이야기인데 뭐냐면 시간과 에너지의 곱은 어떤 상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무지 짧게 하면 에너지는 무지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주 초기의 상태였어요. 왜 그래? 우리는 그런 우주에 살고 있어요. 우리 우주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지 짧은 시간에 다시 말해 태초로 가가지고 시간이 원점에서 소위 말해서 이 특이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는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주를 만든 거예요. 시간을 이야기할 때 그 문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 좀 합리적으로 이해해야 될까?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또 다른 질문. 혹시 끈 이론이라고 처음 본것 같은데 네. 끈 이론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 스트링 띠오리는 이제 스트링 띠오리뿐만 아니라 이제 슈퍼 스트링 띠오리가 있는데 쉽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물리학자들은 게을러 터진 사람이 물리학자들이에요. 1, 2, 3 넘어가면 짜증납니다. 제가 화학 생물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벤진 고리 그러고 막 여기다 붙이면 막 이건 모르겠다. 또 우리는 떡잎식물, 쌍떡잎, 외떡잎 이파리가 한 개 멋지고 두 개만 멋진데 나는 이랬거든요. 우리가 그때 분리학 배웠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거칠게 설명하면 계속 환원시켜보면 우주는 몇 개가 안 되는 원리와 몇 개가 안 되는 기본 입자로 가야 될 거다니까요.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우주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작용됐던 것이 뭘까? 그때 구별이 안 되면 같은 놈 아닌가요? 구별 못하면 같은 놈 아닌가요? 지금 현대물리에서 해보니까요. 기본 입자라고 하는 것이 17개 플러스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아. 이게 지저분해요. 그럼 직관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이거보다 더 기본적인 게 있을 것 아닌가? 그러면 소위 말해서 끈이라고 하는 건 진짜 끈이 아니고요. 관념적인 끈입니다. 끈은 뭐냐 하면 아까 여기 그림이 있었는데 없어. 카시미어가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오케이. 같은 끈이에요. 끈이잖아요. 근데 내가 얘를 어떻게 진동시키느냐에 따라서 얘는 소리가 안 나고요. 얘는 도가 나고요. 얘는 높은 도고요. 더 높은 도예요.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1차원으로
여기를 튕겨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건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제 기분 좋아졌죠. 세상에 태초에 끈이라는 게 있었다. 끈이라는 진짜 끈이 아니고 1차원으로 여기식을 소위 말해서 디그리 프리덤, 내부의 자유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이제 출발점은 그게 아니고요. 이제 계산을 쭉 하다 보니까 질량이라는 게 희한한 놈이야.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리노멀리제이션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양자론이나 상대론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맞는 궁극 이론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더 나아간 이론이 뭘까의 캔디데이트 중에 하나의 중요한 이론이 슈퍼 스트링 띠오리입니다. 슈퍼 시메트리까지 포함한 스트링 띠오리. 거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이 그 끈으로 1차원적인 여기 모드로 설명을 하고 그 이론에 의하면 10 플러스 1차원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한번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기 시간도 그렇고 그런데 궁금하시다면 이제 한번 마지막 시간에 좀 시간을 내서 스트링 띠오리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또 다른 질문 한 개만 더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없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경북대학교 이영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연은 7월 8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됩니다. 오늘과 같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